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독감 환자로 코로나19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네 병원에 방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환자 비율은 40.9%로 11.8%인 코로나19 환자와의 격차가 더 컸습니다. 세계 가전기구 박람회 SES가 선정하는 최고 혁신상 수상기업 27곳 가운데 한국 기업이 8곳을 차지했습니다. 촉각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용 자판을 비롯해 4D 음식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영양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량이 전년 증가량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량의 4분의 3이 태양광 발전이었는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0년 안에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위험 요인으로 기상이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년 안에 글로벌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단기 재앙의 가장 큰 원인은 허위 정보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독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2개의 상급종합병원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독감 환자가 72명으로 31.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환자가 19.4%, 코로나19 환자가 15%를 차지했습니다. 독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가 1월 첫 주 51.9명으로 앞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네 병원에 방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환자가 40.9%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환자가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분이 지난 2022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분이 507기가와트로 지난 2022년보다 절반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07기가와트는 5,100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증가분이 4분의 3을 태양광이 차지했습니다. IEA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용량은 4,000기가와트였는데 오는 2028년 7,30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E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430기가와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는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허위 정보의 범람이 향후 10년 내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 기업, 학계, 정부, 시민사회 위험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앞으로 10년 내 글로벌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30%는 앞으로 2년 내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내에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요인으로는 세계 각국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우선 꼽혔고 이어 기상이변, 사이버 보안, 국가 간 무력 충돌 등이 꼽혔습니다. 10년 장기간 글로벌 위험 요인으로는 기상이변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지구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 천연자원 부족 등 주로 환경 관련 위험이 차지했습니다. 네, 옥시에 이어서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의 관계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지 관심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병원비로 인해 정말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피해 구제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67명. 이 가운데 2,312명이 CMIT, MIT 성분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이 CMIT, 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기 전에도 정부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했던 겁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실질적인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9,420억 원이라는 정부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관련 기업들의 견해차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더 숨졌고 오랜 치료 기간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또 한 번 적극 행정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유착 상태에 있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성격의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키고 또 그 조정안을 보완해서 그러나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피해 보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에서는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서 모두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 정보업체 LSEG를 인용해서 이날 11개 ETF의 총 거래 규모가 46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거래 결과를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가 거래 규모 측면에서 다른 경쟁 상품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날 GBTC의 거래량은 5,489만 7천여 건으로 이날 종가를 단순 적용할 경우 거래액이 2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CES에서는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인 업체에 최고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기업 27곳 가운데 한국 기업이 무려 8곳에 달해서 최대의 수상국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수상작들을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울리는 진동으로 오타 없이 손쉽게 글씨를 입력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자판으로 CES 참가 첫해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제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이 평평해서 그동안에 실시간 채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촉각 기반으로 그들이 입력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들고 다니거나 다른 기기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골라 담은 맞춤형 알약입니다. 마치 프린트하듯 찍어낸 이 영양제를 먹으면 성분 특성에 맞춰 캡슐이 녹으며 정확한 지점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이른바 4D 음식 프린팅으로 이름 붙인 이 기술로 이 업체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뜻 손목보호대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실제 같은 촉감을 전달합니다. We have a neural haptic glove where we use electrical stimulation to make you feel at your fingertips sensations that you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변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유리창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태양광이나 실내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한 신생기업이 선보인 이 제품은 지속가능성 부문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습니다.
CES 관람객들을 즐겁게 한 전 세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은 멀지 않아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본 영화는 뭘까요? 네, 이 한국형 어벤져스라는 꿈을 가지고 지난 2022년에 일부를 개봉했었던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이번에 속편인 외계인 2부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봐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가 사실상 좀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2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일부를 꼭 먼저 봐야지 2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진입 장벽까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신 입장으로는 이번 영화 어떨까요? 네, 우선 1부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네. 하자고 보면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면 좋겠지만 네.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2부의 영화 초반에 앞에 한 6분 정도 가량 1부를 아주 함축해서 네. 나오는 내용에 대한 요약본이 나옵니다. 뭐 나레이션이랑 또 친절하게 자막까지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이해를 해도 2부를 쫓아가는데 줄거리를 네. 쫓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 외계인 2부에서는 1부에서 나왔던 이른바 우리가 떡밥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단서들과 조건들이 모두 다 회수가 되면서 뒤로 갈수록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특히나 최동훈 감독 특유의 아주 빠른 전개 속도와 함께 캐릭터들의 이 티키타카라는 게 이제 되살아나면서 영화의 재미가 크게 높아지는데요. 1부는 사실 뭐 난해하고 복잡한 설정, 또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치중을 했다고 보면 2부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한 대로 보이고 이 인물들의 감정이 하나로 폭발되면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끌고 간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외계인 2부를 이 코너 레드카펫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시사회 일주일 전에 1부를 OTT를 통해서 네. 봤는데요. 사실상 영화의 개봉 간격은 1년 반이나 걸렸지만 저는 사실 두 영화를 일주일 사이에 네. 거의 봤기 때문에 1부가 약간 약하기는 했어도 2부까지 이어오는 데 재미를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극대화시키고 키워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OTT를 통해서 외계인 1부를 봤던 사람들은 이 극장 관객보다는 평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부에 대한 흥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굉장히 좀 복잡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복잡한 설정이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기 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1390년 고려 말과 2022년 현대를 두 개의 시간축을 가지고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몇 가지 설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외계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의 죄수를 지구에 있는 인간의 뇌에 가둬서 이제 죄를 묻고 예,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이따금씩 외계인 죄수들이 탈출할 때가 있었는데 이를 관리하는 로봇 가드가 지구에 존재한다 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죄수들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다가 과거에 갇힌 주인공 이안의 이야기를 그렸다면요. 2부에서는 외계 죄수로부터 세상을 구할 신검이라는 어떤 특수한 무기를 손에 쥔 이안이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2022년 이 현재로 돌아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말씀 간략하게 들어보니까 외계도 나오고 로봇, 시간여행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2부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하나의 영화를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개봉한 게 외계인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편이 흥행을 하면 속편을 만드는 경우도 봤고 또 이순신 3부작처럼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지만 세 개의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어 왔지만 외계인이라는 이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를 중간에 딱 잘라서 1부랑 2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영화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거였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도 때문인지 1부는 뭐 난해하다. 그리고 시간 이동이 너무 잦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재밌어지려고 하는 순간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손익분기점은 730만 명이었는데 이거에 한참 부족한 153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하면서 흥행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일부의 실패를 맛봤던 이 최동훈 감독은 와신 상담하며 2부 편집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50개가 넘는 편집본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네.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특한 영화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이 무협이랑 판타지, 여기에 외계인이 등장하는 SF를 합쳤고 뭐 액션, 코믹, 쫓고 쫓기는 K-pop 무비의 특징까지 모두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새롭고 독창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다라고 보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도저도 아닌 난해하고 어려운 영화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영화 제목이 외계인이니까 또 외계인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영화 속 설정을 보면 외계 대기인 하바가 터지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고 이제 외계인이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외계 대기 하바는 뭘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정통 SF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외계인에 대한 뭐 존재 혹은 외계 대기인 하바에 대한 어떤 뭐 구성 조건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영화에서 사실 거의 아예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래서 제가 과학 기자로서 그냥 영화를 보면서 유추를 해본 네. 결과는 이 외계인의 고향 행성은 적어도 우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은 아닐 테니까 태양계 너머의 외계 행성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외계 대기 하바가 터진 곳에서 일부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 조건, 우리가 대기 구성 조건보다 조건 안에서 산소가 더 적거나 혹은 산소가 아예 없거나 이 하바의 조건 안에 뭐 산소가 없거나 적거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내용에서 보면 이 하바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일정 지역까지만 번져 나가고 그 이후로는 퍼지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져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구의 공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기체일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영화 설정과 반대로 우리가 외계 행성에 가서 살 수도 있게 될까요? 네, 우선 이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실은 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나서 인류가 새로운 행성에서 터전을 잡는 것에 대한 이제 욕구가 많이 있고 그거에 네.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행성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를 테라포밍, 지구화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굉장히 오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유력한 테라포밍 행성, 그러니까 지구화할 수 있는 행성으로 과학자들이 꼽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성입니다. 물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달은 사실 운석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 대기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성이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곤 하지만 화성의 조건도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로 아주 춥고 또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이라서 중력도 매우 미약하고요. 대기도 없기 때문에 이 지구의 4배에 이르는 우주 방사선이 쏟아져서 실제로 이 화성에서 인류가 생활하기가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가혹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화성을 테라포밍 한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은 이 화성의 온도를 우선 아주 낮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화성 궤도에다가 150m 크기의 반사경을 무려 300개나 이어붙이고 네. 나면 이 반사경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화성 표면으로 조금 더 태양 열을 많이 전달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화성의 표면 온도를 영하 63도에서 영상 2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나사의 제임스 그린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전자 회로를 라그랑주 L1이라는 지점에다가 보내면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서 화성 대기를 두껍게 만들 수 있다라는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화성을 인류의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때 발표할 때 화성의 극지방에 수소폭탄을 한 10,000개 정도 터뜨리면 화성의 그 지각 밑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공기 중으로 끌어올려서 화성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성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예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수소 폭탄으로 모두 다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화성의 평균 기온이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원하는 만큼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에서 제일 큰 문제는 중력인데 사실 현재의 기술로서 화성의 중력을 지구 중력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근손실이나 골밀도 감소와 같은 의학적인 부작용이 무조건 뒤따르게 되거든요. 다만 뭐 화성에서 만약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일정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중력 가속도 1G라는 어떤 중력을 강제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어떤 특정 공간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 문제가 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계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영화 그 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1편 못 봐서 이 영화 좀 넘어가야 하나 싶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뒤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는 손의 크기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애리조나대 등 공동 연구팀은 성인 PTSD 환자를 포함한 4천여 명의 뇌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PTSD 환자는 손뇌의 후엽과 충부가 일반인보다 작았고 증상이 심할수록 두 부위의 크기가 더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손해가 작으면 PTSD에 취약한 것인지 PTSD가 손해를 위축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손해가 PTSD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소형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 혈관 등 체내에서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팀이 외부 자기력으로 조동되는 마이크로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없이도 3차원 위치 제어법을 스스로 터득해가며 움직이는 인공신경망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신경망이 로봇을 구동하고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구동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서 위치 제어법을 개선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아마존 상류 지역에서 2000여 년 전 고대 도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는 현장 조사와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안데스 산맥 동쪽의 에콰도르 우파노 골짜기에서 건물과 광장, 도로, 배수로 등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복잡한 도로 시스템이 여러 도심지를 연결해 더 큰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며 마야 문명에 비견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호흡기 중증 환자 중 독감 환자 비율이 코로나19 환자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겨울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족과 친지와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감염 취약자분들은 코로나를 비롯한 독감 예방 접종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